일단 금리 차이가 뭔지를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차이라는 거는 해당 화폐의 이용 수수료예요. 자,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거는 달러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거고, 한국의 금리가 높다는 거는 원화의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걸 이용했을 때 수익이 더 크니까 이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높은 거예요. 수익률도 높고 이용 수수료도 높다. 자, 그러면 한미 금리 차는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4.75에서 5%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금리는 3.25%니까 대략적으로 1.75에서 뭐 2.0% BP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치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원화 가치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그 금리 차만큼 수익률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 그 돈에 투자하면 5% 이자를 받는데 한국 돈에 투자하면 3.2% 이자를 줘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이 헤지펀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돈을 담글까요? 그렇죠. 신한은행은 5% 대출금리 상품을 내놨고, 국민은행은 3% 대출금리 상품을 내놨는데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5% 대출금리 상품을 사겠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미국으로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미국 자산에 쏠리는, 경기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미국 자산에 쏠리는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그 미국한테는 무역 흑자를 내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역 흑자를 내는데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 1,500원 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400원, 50원에서 뭐 1,500원 선에서.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역 흑자 낸 돈 이상으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자산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그니피센트 7에 투자하는 게,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돈을 훨씬 많이 주는데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뉴스가 신문에 나오면 무조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옆에 있는 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 상품을 출시했는데 안 갈아타길 수가 없죠. 만약에 갈아타는데 돈이 해약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해약금만큼 비교를 해서 갈아타겠죠. 만약에 해약금이 더 크다 그러면 안 갈아타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자산 동결 그리고 그 자본의 이동을 어렵게 해놨어요. 미국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국 돈이 미국으로 안 빠져나갔었죠. 근데 지금은 IMF 이후에 금융시장이 완전 자유화됐을 때부터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돈의 이동이 가능해요. 그럼 앉아서 내 돈을 어디다 태울지를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정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돈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럼 한국에 있는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질 거예요. 주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공장 돌릴 돈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럼 이럴 때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안전자산을 선택하죠. 그래서 금으로 가고, 서학개미들은 미국으로 돈을 옮기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아파트는 다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똘똘한 한 채로 옮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없다 할 때도 희소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에도 희소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해요. 이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 시스템에서는,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먼저 선점하지 않은 이상. 지금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면 앞으로 강남 아파트 살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화폐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이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좀 어려운 말로는 그 깡티형 효과라고 해요. 그 아일랜드의 애덤 스미스보다 훨씬 더 이전 아니고 한 30년 정도 먼저 깡티형이라는 천재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되려면 중앙은행과 가까운 곳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화폐를 발행하면 그 화폐를 발행한 곳에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쓰게 돼 있죠. 먼저 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금융권이 화폐를 대출하게 돼 있죠. 금융권이 화폐를 대출하면 그 은행에 담보를 맡길 수 있는 부자들이 대출을 받죠. 그 부자들이 대출을 받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쯤 되면 이미 모든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살 때는 가격이 이미 올라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대출을 빨리 받고, 대출을 빨리 받을수록 돈을 자산으로 바꿔서 그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화폐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깡티형 효과거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전 30년 전에 그 리처드 깡티형이라는 그 아일랜드 경제학자가 이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자, 앞으로 이런 화폐 시스템에서는 여러분 한국은행에 가까이 사세요. 그래서 한국은행 화폐를 발행하면 무조건 오픈런으로 해서 그 돈을 대출받아서 빨리 아파트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화폐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먼저 사세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환율 전쟁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트럼프가 달러 약세 기조를 만드는 거예요. 달러 약세 기조를 만드는 건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달러 약세라는 거는 기축통화에는 치명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축통화는 유동성과 신뢰도라는 두 가지 자질을 겸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트리피 딜레마라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유동성과 신뢰도를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겸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는 순간 기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추세가 되는 순간 달러의 신뢰도는 뚝 떨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의 신뢰도가 달러 약세 때문에 떨어지면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점진적으로 더 증폭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약세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달러 약세로 추세로 갈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렇다면 달러 약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폐가 발행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달러 약세 자체가 화폐가 많이 발행된 효과를 내요. 그러면 많이 발행된 화폐는 아까 얘기했죠. 환타지를 만든다고. 실제로 시장에는 구매력은 100달러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에는 10,000달러가 있고 1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환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시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달러 의존적 반달러예요. 자, 비트코인은 이런 달러의 구조적 모순을 깨부시기 위해서 태어난 새로운 악마인데 이 새로운 악마가 아직까지는 뿌띠띠아브래요. 새끼 악마예요. 그래서 얘가 꼬리가 커지고 귀도 쫑긋 세우고 근육도 좀 생겨서 달러와 실제로 싸우기 전까지는 지금 달러에 의존해서 계속 커나가고 있는 달러가 양육시켜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숙주인 기생충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압력이 고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의존적 반달러인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지금 악마거든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면 지금 성장기에 있는 비트코인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호재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인 지금 8만 달러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명목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10만 달러, 100만 달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1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사토시제이션이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토시제이션으로 구매력을 평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달러에 표시된 그 명목 가치로 평가를 하니까 어쨌거나 그 명목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비트코인한테 성장에는 좋은 거죠.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각자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책도 쓴 이유가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쓴 거고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의 시대 또는 좋은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비트코인이 제목인 책들만 사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계화,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그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또 어떤 모순을 안고 있고 이 모순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을 사람들이 해나갈 것인가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이 되고 어떤 자리매김을 하게 될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그러려면은 일단 경제 구조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글로벌 경제 구조를 거시경제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거시경제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암호화폐, 크립토, 뭐 비트코인, 코인, 뭐 토큰 이런 것만 공부해 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냥 컴퓨터를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암호화폐를 공부한다는 거는 블록체인을 공부한다, 암호학을 공부한다. 이거는 그냥 공대에서 애들이 배우는 코딩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를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코드의 가치가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느냐라는 거는 이 경제를 알아야 이 경제 속에서 이 대상이 어느 정도 가치를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정도 가치를 갖게 되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기반이 되는 경제에 공부를 하지 않고 코드를 공부한다. 그냥 코딩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이 본질 그리고 이런 본질을 가진 이런 속성을 가진 이 어떤 상품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을 찾고 있는 건지 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뽑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대통령이. 그리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트럼프가 있었고 그 자리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왜 트럼프 같은 인물이 필요한가? 전 세계는. 아니면 또 작게 보면 왜 미국의 중산층들은 지금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이걸
보려면 지난 50년간 있었던 닉슨 쇼크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월가가 만들어놓은 파생상품과 대출상품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화 경제, 이 세계화 경제는 무엇이고 그 경제가 무엇이 잘못됐고, 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예요. 월가 사람들이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죠. 엄청나게 단물 빨아먹고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월가 사람들은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럼 90%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면 이 세계화 경제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바꿔야 되는가를 이해하시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하고 왜 그 자리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이해하시고 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90%의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 바램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고, 굉장히 강력한 욕망이 비트코인의 그 이야기를 이끌어낼 거고, 아마 비트코인이 조금 결함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디지털 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서, 열망이 모여서 그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써내려갈 거예요. 그럼 정작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본질이에요. 네, 조금 어렵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본질 자체를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한 5,000년, 뭐 기원전부터, 뭐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뭐 중세 근대 철학자, 지금 현대 철학자들까지 수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사유를 하고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누구도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본질에 접근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의식은 절대 물 자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놓은 비트코인이라는 본질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칸트나 니체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사유를 하고 훨씬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AI가 나왔는데 머리가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도 없는 이 시대에 갑자기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했어.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어. 아니면 비트코인은 완벽한 화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둘러싸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많은 욕망이 모여서 90%의 욕망이 모여서 완벽한 내러티브를 서사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야죠. 이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빌드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백악관이 있죠. 백악관 맨날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 그 백악관 그 대변인, 아주 열혈 대변인이 있죠. 여성 대변인. 이 사람이 트럼프의 정책을 막 지금 대변을 하죠.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질문을 잘못하거나 또 트럼프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은 무참히 공격을 하죠. 방어를 하는, 사실은 이거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한테 이제 의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죠. 브리핑실에서 나오고 있는 백악관의 정책들이 있어요. 이 브리핑실에서 나오는 백악관의 브리핑이 미국의 정책을 얼마나 어느 정도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은 패권국이에요. 자, 패권국이란 건 아까 얘기했듯이 패권이라는 거는 공정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힘의 문제예요. 패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패권을 뺏기는 순간 그 다음 패권자한테 칼부림을 당하는 게 패권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패권을 지켜야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부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IA나 NSA나 또는 뭐 국방부나 또 여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하부 또 정보 조직들이 있겠죠. 그 정보 조직들, 또 실행 조직들, 또 특수부대들, 또 뭐 비밀 결사 조직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그것도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비선 라인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민간의 어떤 또 용병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더 많은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보여지지 않는 이 조직들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IA와 NSA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아나요? 백악관 브리핑 할 때 그 브리핑 자료에, 보도 자료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사람들은 매일 불철주야 눈에 핏대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뭘까? 그런 일들은 발표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발표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백악관이 발표하고 있는 공식 브리핑과 이들이 할 거라고 생각되는 개연성이 있는 합리적인 추론들을 모여서 합쳐서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를 추론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백악관의 브리핑보다 이 추론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국의 패권과 관련될 거라고 추론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사건들, 전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
전쟁입니다. 자,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은 아들 부시가 공표를 했죠. 자, 지금 9.11 테러가 났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테러 조직들을 와해시켜야 돼. 근데 이라크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9.11 테러가 또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백악관이 만들어놓은 가짜 프레임에 동조를 했죠. 미국 국민들이 70%가 동의를 했어요. 자,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가서 파괴해라. 부시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국민이 위임했죠. 그럼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네이비실이나 이런 특공대들이 이제 이라크 정확하게 2003년 3월 20일 날 우리 시간으로 저녁인가?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이라크를 공습 시작하는 개시하는 그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모습을 CNN이 생중계를 막 해요. 그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후세인이 그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추측됐던 창고문을 CNN 방송 카메라가 뒤에 따라가면서 특공대들이 문을 활짝 경락고 같은 문을 열어 젖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었다. 성스러운 미국의 본토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없으면 명분이 사라졌는데 전쟁을 그만둬야죠. 근데 2003년 12월인가 2004년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결국은 후세인이 땅굴에 숨어 있는 거를 막 끄집어내서 마치 이렇게 두더지 잡듯이 잡아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후세인은. 그러면 후세인은 도대체 왜 미국이 죽인 거예요? 부시는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근데 미국은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한 다음에 후세인을 잡아서 사형시키고 부시가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에 승리를 한 거예요? 이라크 전쟁은. 자, 승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은 뭔가 이긴 거잖아요. 목적을 달성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파괴라고 했어요. 그럼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했다는 얘기인데 안 했죠. 그럼 뭘까요? 그럼 도대체. 자, 왜 그러면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미국이 얻었던 이익을 한번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라크 전쟁 당시 2003년은 유로화가 출범한 지 몇 년 안 돼서 유로화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를 뚫고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급락하고 있을 때예요. 자,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락한다는 얘기는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패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였죠. 그럼 이걸 누가 위협하냐면 당시에는 EU의 유로화였죠. 그러면 미국의 패권국인 미국의 눈에, 백악관의 눈에 보면 지금 뭔가 달러 패권이 위험한데 라고 위기의식을 느낀 와중에 그 당시에 중국은 하루에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달러로 수입하죠. 달러로만 사야 돼요. 위안화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름을 안 주니까, 석유를 안 주니까. 그러면 시진핑은 불만이죠.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후진타오였죠. 후진타오가 불만이죠. 왜 우리가 현대백화점에서 그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VIP 고객인데 왜 발레 패킹은 미국만 해주고 우리는 가서 발레 패킹 안 해줘. 라운지 서비스도 안 해주고 우리가 VIP잖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후진타오의 말이. 하루에 1,500만 배럴의 막대한 석유를 사주는 데는 중국인데 왜 미국은 석유도 지금 사주지 않는데 미국한테 우리가 발레 패킹 해주고 라운지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라고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그래도 미국과 계약 관계가 있었고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후진타오가 계속 이란, 이라크한테는 가서는 반미 국가니까 야, 니네도 싫잖아. 왜 니네가 달러를 받아? 그냥 위안화 받고서 결제하자. 그럼 우리가 무기도 대주고 이제 할게. 우리도 핵무기 있고, 우리도 미사일 있고, 우리도 항공모함 있는데. 얘기했죠. 그러니까 후세인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럼 위안화로 결제 한번 해볼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유로화가 달러화를 위협하고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이 또 위안화 결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거기에 이라크가 협조를 하겠다고 후세인이 갑자기 고개를 확 쳐들었어요. 자, 이걸 바라본 부시 행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네오콘이라고 해서 이제 어마무시한 그 공화당의 보수들이 전쟁을 하자는 애들이죠. 걔들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 포진하고 있을 때니까 전쟁을 했죠. 야, 그러면 무찔러야지. 우리가 가진 게 무기밖에 없는데, 힘밖에 없는데, 근육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났어요. 자, 이라크 전쟁이 나니까 후세인을 축출을 했죠.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다시 가서 유로화로 결제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정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야, 그거는 옛날 얘기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이었던 게 피그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이 이제 부도선언을 했어요. 1999년인가에 2009년인가 부도선언을 했죠.
자, 이게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자, 공교롭게 이라크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라크 석유가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딕 체니 부통령의 석유 회사가 이라크 석유를 장악한 다음에 이라크 석유 수출을 안 했어요. 동결시켰죠. 그러니까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국제 WTI 가격 기준으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 발발일 전에 25달러였던 국제 석유 가격이 2004년 12월 말에 거의 100달러에서 160달러까지 막 치솟아요. 평균적으로 한 100달러까지 갔었고 피크를 찍었을 때 거의 150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럼 석유 가격이 거의 6배, 7배 오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유국이 아닌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엄청난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생겼겠죠. 석유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면 오일 쇼크가 온 거예요. 사실상 그 나라들은. 그럼 그 나라들이 어딜까요? 자, EU 국가 중에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데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자, 프랑스하고 독일은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대부분 다 지중해 건너서 중동과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노스톰이라는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요.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가 그 송유관을 막아버리면 독일은 당장 얼어 죽습니다. 겨울에. 자, 이런 나라들이 공업국가인데 특히나 독일은 제조업국가인데 이 제조업국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석유 가격이 6배가 뛰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6배가 뛴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제 주저앉았겠죠. 그러니까 EU를 지탱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경제가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견뎠어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못 견뎠죠. 아까 얘기했던 피그스가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부도선언을 하면서 유로화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화폐 전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화폐 전쟁이죠. 이라크 전쟁이 난 다음에 유로화가 망가지고 위안화 결제를 호시탐탐 누렸던 중국이 이라크 석유를 위안화를 못 사게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이든 의도했든 미국은 화폐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거죠. 그 승리를 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산유량 2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석유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온다고 생각하니까 사우디, 이란, 이라크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유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이 2위 국가도 반미 국가예요. 이 반미 국가가 중국이 이라크가 위안화 결제를 안 해주니까 태평양 건너서 베네수엘라로 간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인가 하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야, 왜 우리가 이 많은 석유를 결제하는데 왜 내가 환전을 해야 돼? 환전 수수료 비싸잖아. 싫잖아. 그러니까 위안화를 결제할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베네수엘라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정전 사태가 나서 5일간 베네수엘라의 모든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려요. 자, 지금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1시간도 불편할 텐데 지하철이 끊기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가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나빠질 거고 지하철도 안 옮겨지고 컴퓨터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엄청난 타격이에요. 인명살상 피해도 많을 거고. 근데 베네수엘라 갑자기 정전 사태가 나서 이거 사상 유례 없는 정전 사태였어요. 그리고 경제 제재 봉쇄를 해버려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미국이 경제 봉쇄를 했죠. 자,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석유를 못 사요. 사는 순간 또 그 나라가 제재 대상이 되니까. 그럼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팔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사태가 나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고 산업이 셧다운 되고 했었던 사태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망가졌죠. 그러니까 다시 또 경제를 살리려면 화폐를 찍어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갔어요.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정전 사태가 났었던 전후 이제 선후 관계고요. 그게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그 배후 세력으로 미국 정부를 아예 지목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이 정전 사태의 배후는 미국이다. CIA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무슨 소리야? 증거를 갖고 와봐. 우리가 사이버 공격한 증거를 갖고 와봐.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증거를 댈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우회를 해서 했을 거고 또 만약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법정에서 증명을 하려고 해도 판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로 이런 악성 코드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결혼하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그리드 시스템을 망가뜨렸어요 하면 판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나요? 자, 미국이 물어볼 거예요. 판사한테. 너 지금 이거 이해했어? 우리가 맞아? 확실해? 하겠죠. 법정에 세울 수도 없지만 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이런 웃지 못한 해프닝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은 절대로 그걸 배후로 그냥 지목하고 의혹은 발표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명확한 증거를 댈 수도 없어요.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그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전 사태가 몇 년 전에 이란에서 항구에서 원자
핵시설에서 갑자기 그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그 핵시설이 막 폭파되고 어마어마한 좀 피해가 있었어요. 막 항구가 막 그게 실제로 위성에서 사진이 막 뉴스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막 그 항구가 막 폭발돼서 막 파편이 막 이리저리 튀고 막 뭐 시설물들이 다 막 나동댕이 내동댕이 쳐지고 막 폭파되는 모습들이 했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란이 배후로 주목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하고 미국의 CIA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모사드와 CIA는 그 전력망이라는 거에 스카다라는 그 전력망 그 컨트롤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스카다라고 하는 제어 시스템을 이게 지멘스가 아마 개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독일 지멘스가 개발한 이 전력망 제어 시스템을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의 CIA가 공격하는 그 사이버 공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스톡스넷이라는 거예요. 이 스톡스넷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지멘스, 독일이 만든 지멘스의 전력 그리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를 미국 CIA와 모사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 CIA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그 이란이 그 당시의 정전 사태, 그 핵시설 폭파 사태의 배후로 모사드와 그 CIA를 지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증명할 수가 없죠. 증거를 댈 수가 없고, 증거를 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큰 테러 사건 또는 이벤트들은 의혹 제기와 부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죠. 패권 국가나 저지르는 것도. 내가 이제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이 의식하는 게 유리할 때에는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저질렀다라는 의혹을 사게끔 하죠. 하지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의혹 속에 이제 잠겨져 있는 건데 어쨌거나 피해 당사자국이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정전이 난 이후에도 사이버 테러의 어떤 그 의혹설이 제기가 됐어요. SNS 상이나 또는 폴리티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정치 매체, 뭐 폴리티코에 실제로 났던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보통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이제 공중파 방송이나 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매체들한테는 그런 이제 보도는 안 됐었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SNS나 구체적인 매체들에는 그런 보도가 됐었던 것으로 이제 챗GPT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주로 이제 지목이 되는 게 러시아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보도조차도 누군가가 굉장히 반가워할 수 있겠다 이런 의혹 자체를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스라엘이 그 이번 정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유는 스페인 그 정부가 현재 정부가 반이스라엘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28 전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주의죠. 그러니까 이빠른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의의 문제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했죠. 팔레스타인은 피해 국가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쟁은 하마스의 미사일로 시작됐지만 실제 이란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었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페인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니까 이스라엘이 싫었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던 그 스톡스넷이라는 어떤 그 사이버 테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상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배후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러시아예요. 또 스페인 정부가 또 하나 비난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맹비난을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도 이제 미운 털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SNS상에서도 지금 배후로 지목되지 않고 있는, 명시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자, 지금 스페인은 실제 러시아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거는 뭐 푸틴이 듣기에는 그냥 기분은 나쁘겠지만 지금 스페인 총리는 관세 전쟁이 나자마자 중국으로 달려갔거든요. 자,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는 러시아하고 동맹이에요. 암묵적으로.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물론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또 북한을 둘러싼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또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제 용쟁 호투를 벌이고 있는 패권 국가들인데 어쨌거나 이 패권이 외부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 총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자꾸 밀월 관계를 형성하니까 이 구도가 사실 푸틴 입장에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도 트럼프가 힘이 많이 구조적으로 빠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도 푸틴이 트럼프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푸틴이 왜 트럼프의 말을 잘 안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푸틴은 경제 제재를 당했어요. 바이든 정부 때 당했어요. 그럼 바이든이 미울 텐데 트럼프는 밉지 않아요. 트럼프는 왜 미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국이에요. 자원 수출국이에요. 달러 지금 패권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유럽이나 중국에 천연가스나 석유를 많이 팔아야 되죠. 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석유하고 천연가스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내세우는 게, 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우려면 전기세 낮춰야 돼. 자, 전기세를 낮추려면 전기를 생산하는 석유값을 낮춰야 돼. 그러니까 석유값을 계속 낮추려고 해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고, 최저 가격을 낮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한테도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니네 석유 비싸게 팔지 마. 니네 비싸게 팔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나는 싸게 팔 거야. 내가 싸게 팔면 유선들이 미국을 오겠지? 어떡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푸틴은 싫죠, 트럼프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는 오방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푸틴이 트럼프 말을 들었던 거는 트럼프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좋았던 거죠. 전략적 동반자였지 이거는 친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석유를 싸게 팔려고 하니까 푸틴이 무슨 소리지?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진 거라고 석유밖에 없는데 자꾸 미국이 석유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싫죠. 그럼 석유를 비싸게 사주는 데다가 이제 팔로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진핑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빈살만도. 자, 이런 지금 패권의 균형추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 빈틈을 스페인 총리가 달려가서 지금 상처가 난 곳에다 레몬하고 소금가루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상처난 그 상처에다가 막 소금하고 레몬가루 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는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패권자의 영린을 건드렸을 때 모든 종착지는 패망이에요, 패망. 죽음. 자, 마키아벨리나 그 정치 그 외교의 달인이었던 헨리 키신저나 그리고 역사상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패권의 말로는 죽음이고 패권의 도전은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죽음이에요, 죽음. 패권의 도전은 죽음이고 내가 패권을 갖고 있던 패권자가 패권을 놓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의 문제예요. 트럼프도 패권을 놓치면 미국도 죽는 거고요. 패권에 누군가 도전하면 죽이는 거예요. 스페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자원을 내가 이 엄청난 자원들 정보 자원, 사이버 테러 자원, 그리고 실제로 항공모함, 핵무기, 금융망, 금융 시스템, 외교력, 국가의 GDP 모든 게 다 압도적인 나라가 우리는 세계 지도자 국가고 세계는 아름다운 거니까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 쓰는 건 아니잖아. 자, 우리는 이걸 절대 쓰지 않을 거야. 자, 핵무기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라는 건 사실 전쟁 억지력이지 실제로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스페인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응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추측이, 그 추론이 맞을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어떤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생각들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런 추론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듯이 패권이라는 거는 자발적 복종이거든요.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건 착각이에요, 전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굴복하는 건데, 사실은 힘과 권력과 돈과 시스템에 굴복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에 굴복하는 모든 굴복자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도와주면 패권인데, 내가 쟤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쟤를 옹호하고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패권이 이제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미국을 바라볼 때 이 동맹이라는 시스템을 내가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미국이란 패권 체제에 가담을 하고 회비를 내면서 내가 이 패권을 유지할 거야. 이거는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미국의 패권이 이제 유지가 되고 동맹국들의 어떤 동맹 관계가 이제 공고했던 거죠. 근데 지금 스페인이 일단 그 미국이 가장 강력한 우방과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EU라는 이 패권의 동맹에서 어떤 약한 고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시그널을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 이 시그널을 아마 스페인 정부는 지금 해석을 할 거예요. 이 시그널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진실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그러면 이 시그널을 스페인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팩트는 없는 거고 해석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국제 관계에서는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면 스페인 정부는 이것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힘에 굴복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중국과 시진핑을 만나러 안 가고 시진핑이 온다고 하면 나 지금 감기 때문에 좀 아픈데 너 나랑 얘기하면은 바이러스 옮길 수도 있어 오지 마. 그리고 오라고 하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쁜데 지금 정전사 때문에 바쁘잖아. 그리고 프랑스 누구야 마크롱도 만나야 되고 마카롱도 같이 먹어야 되고 독일도 가봐야 되고 영국도 가봐야 돼. 아주 일이 바쁜데 나중에 좀 만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거리를 두겠죠. 자 그럼 이거는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굴복이죠. 자 이런 굴복 상태라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 동맹국들 사이에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패권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패권이 아니라 이제 권력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우월한 어떤 사상, 철학,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남는 건 군사력밖에 없어요. 굴복시킬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내가 나보다 도덕성이 우월하고 나보다 철학적으로 우월하고 나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른한테는 가서 내가 명절 때 또는 지나갈 때 꾸벅꾸벅 절을 하겠지만 저 아저씨 맨날 술 먹고 그 집 아줌마하고 아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몹쓸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아저씨한테 내가 무서워서 고개는 숙이고 지나가겠지만 인사를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는 그 사회에서는 도태가 되는 거죠. 자, 미국이란 나라가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나라들은 호시탐탐 미국의 목을 베기 위해서 이제 모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한 가지 위험한 거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남은 단 한 가지 수단을 그냥 폐기시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패권은 없어요.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죽더라도 죽겠죠. 자 그러면 미국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맹국들이 미국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강제적 복종 상태가 되고 미국이 패권을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 핵무기밖에 없다. 라고 하면 백악관 오버오피스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레드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없겠죠. 그걸 안 누르고 그냥 그걸 폐기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패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 자체도. 무조건 누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오버오피스 책상 위에 있는 레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미국을 대응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동맹국들과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나 연구실에서는 정의와 올바름을 따져야 돼요. 그게 인류가 계속 그 근처에 머물 수 있는 수단이죠. 하지만 청와대에 있고 또 국정원에 있고 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당당하게 트럼프하고 맞짱을 한번 떴었죠. 자, 국민들이 보고 이제 아마 속은 시원했을 거예요. 야, 우리 대통령이 가서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따질 건 따지고 했다. 그래서 물론 푸대접을 받고 나와서 기분은 나빴겠지만 국민들한테 자존감은 짓밟지 않았었겠죠. 그 결과는 뭘까요? 대통령의 자존감은 지키지도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만큼 치욕은 겪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국민들이 러시아의 총칼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결과였겠죠. 그걸 이제 나중에 가서 봉합은 어떻게든 했지만 아마 만약에 그 봉합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트럼프의 무기나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유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정치적 올바름과 자존감이냐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의 안녕이냐라는 거죠. 이럴 때 기꺼이 자기 자존감과 국민들의 안녕을 맞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자존감을 지키는 거는 개인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런 희생을 하는 것들이 지도자겠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는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 확률 높은 결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비참할 거예요.